138페이지 세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액감면인데요. 세액감면은 어디를 보시냐면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액감면이 있거든요. 이거 적용 굉장히 많이 하죠.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이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제도예요. 근데 2,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바꿨어요. 너무 복잡해졌죠. 그래서 언제 받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이 지금 처음 받는 거야? 아니면 전 회사에서 받았던 거야? 이거 체크하고요. 지금 받았으면 언제까지 받을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청년이었다가, 그죠? 장애인과 어르신, 60세 이상, 확대를 시켰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때요? 경력 단절 여성까지 확대시켰죠. 이렇게 쭉 변해 왔습니다. 139페이지 내용 한번 보실까요? 일단 세 번째 줄, 취업일부터 3년, 기본이 3년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5년이죠. 가로 열고 7년은 군대 갔다 와서 동일한 기업에 복직해주면, 갔다 해주면 군대 간 기간을 2년 가정에서 늘려주겠다, 그만큼. 이런 얘기입니다. 자, 70%를 빼주는데 청년은 90%, 그죠? 150만 원 안도입니다. 제가 연역 순서는요, 주석상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요 감면 대상입니다. 청년, 몇 살까지죠? 34세까지, 34세. 그러니까 병역을 이행한 기간이, 만약에 3년이다 하면 37세입니다. 그죠? 남자 똑같아요. 최대 6년까지니까 최대 40세까지. 그죠? 직업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40세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 올해 조금 확대됐습니다. 뭐가 확대됐는지 체크할게요. 2017년부터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인데, 자, 보시면 1년 이상 근무한 건 똑같고요. 두 번째,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이 들어갔어요. 육아나 자녀 교육 때문에 퇴사했다. 오케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에 복직했어야 되는데 이게 5년 더 늘려서 15년까지입니다. 자, 바뀐 거 체크해놨으니까 보시고요. 특수관계자나 임원들은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업종 제한이 있죠.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병원이나 전문직 이런 데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타깝지만 어쨌든 전문직이나 이런 데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감면 적용 시 주의사항 잠깐 볼까요? 병역 이행하고 나서 2년 되는 날까지 가능하며, 이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요. 소득세 감면 기간은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제가 여기에 취업했어요. 자, 오늘부터 적용했어. 난 청년이라 5년 적용돼요. 중간에 3년 있다 관뒀어. 그래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회사로 가서 동일한 조건의 회사로 가서 입사를 했어. 남아있는 기간이 있죠.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기간만 갖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서 5년, 저기 가서 5년, 이게 아닙니다. 이 취업일 여부는요, 건강보험증에, 그죠? 가입 이력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4대 보험 가입 이력.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의 핵심 성과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것도 간단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우리 내일 체험 공제 있죠. 요즘은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체험 공제 등등 있죠. 이런 분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일 체험 공제라고 하는 이 부분은 2014년인가요? 2014년 말에 그때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저한테도 이제 질문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상담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줬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런데 그때 만들어졌는데 이제 어때요? 5년이 됐죠. 5년 만근하고 직원이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2대1의 비율로 회사가 적금 넣고 직원이 1 적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의 2배 이상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계좌에 적금을 넣다가
5년 만기나면 그 회사에서 넣었던 적금을 직원이 찾아가는 거죠. 이게 내일채움 공제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어때요?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요. 필요경비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인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5년 돼가지고 찾아버리면 어때요? 한꺼번에 상여가 돼서 소득세 늘어나는 우려가 있죠. 거기에 50%를 빼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6번 성과공유제의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 2019년부터 이어진 이런 제도라고 볼 수 있네요.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월급을 주고 회사가 잘 됐을 때 그 성과 일정 포지션을 나눠 갖자라는 성과 공유의 기본 모델인데요. 원래 이제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성과만 공유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그죠? 이렇게 요건만 맞으면 소득세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세 감면이 5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요건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뭐 인증받고 확인받는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근로자는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수한 계좌들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4페이지 그 감면세액은 50% 감면된다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번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세액공제 파악하기입니다. 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요, 뭐 이건 기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뜻이고요. 보시면 55% 130만 원까지, 나머지 30%. 한도는요, 50만 원에서 74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죠. 이 부분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5페이지요.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녀. 그러니까 손자녀는 안 됩니다. 손자녀는. 입양자, 위탁아동까지는 되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2019년까지는 7세 이상에 대해서 적용하고 7세 미만은, 그죠? 미취학, 그죠? 취약아동은 포함시켰습니다. 미취학이 아니라 취약아동은 포함시켰는데 2020년부터는 이 취약에 관계없이 7세 이상으로 통일시켰다. 이걸 의미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 1명, 2명까지는 인당 15만 원. 2명을 초과한 3명부터는 인당 30만 원까지 다자녀를 우대하는 조치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옛날에는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한 명만 있을 때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핵가족화되고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공제를 확대시켜주는 이런 제도인데요.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양가로 3번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우리 흔히 많이 보죠. 일단 연금계좌 납입액이 12%에서 납입액의 12%에서 15%까지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 겁니다. 이건 세액공제죠. 이건 근로자 본인명이네요. 본인명의로 했을 때 연금계좌의 종류라고 해가지고요. 자, 일단 연금저축계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저축, 그죠? 연금 그 증권 계좌 있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퇴직연금계좌가 있네요. 퇴직연금계좌는 우리 퇴직연금은 중에 DC형, 이 확정기여형이죠. 퇴직소득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 그죠? 계좌, IRP 제도죠. IRP. 여기에다가, 원래는 회사가 넣어주거든요. 근데 회사가 넣어주는 것은 퇴직금이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지만 직원이 넣었을 때는 근로자가 여윳돈이 있어서 그 계좌에 넣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연금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납입 한도요 700만 원까지인데 종합 총급여가 1억 2천 또는 소득금액이 1억 이하자는 400만 원, 그죠? 초과자는 300만 원으로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바뀐 게요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을 좀 늘려가지고요. 이 연금저축계좌만은 6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까지 합해서 900만 원. 이렇게 이 세액공제 액수를 증가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액 자체를 보면 4천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 금액을 가진 자는, 그죠? 근로자는 15%를 공제해주고요. 초과하게 되면 12%를 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 공제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 공제인데요. 종전에는 소득 공제였었던 것이 2014년 이후부터 세액 공제로 전환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는 이 연령 제한이나 소득 금액 제한, 이 부분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보험료 공제인데요. 보험료 세액 공제인데요. 147페이지 보시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죠? 이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지출 비용은 중간에 양가로 2번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에 들어가 보시면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12% 공제죠.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이것은 연 100만 원까지 해서 15% 공제를 해줍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요, 장애인이 불입하면 다 장애인 전용이 아니고요, 별도의 상품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라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 얘기하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 시의 유의사항을 보면 일단은 납입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긴 하나, 만약에 보장성 보험을 납입하다가 연도 중에 해약했어요. 해약하면 해약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 공제 가능하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148페이지 보면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지급하는 것을 공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죠. 기본 본인이 계약을 하고 피보험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했다.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의료비 세액 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나이나 소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는 게 맞아요. 다만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본공제 대상자.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죠. 저희 어머니의 의료비를 제가 냈어요. 그죠? 근데 이 의료비, 나이나 소득 제한을 없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어머니가 만약에 59세신데 소득이 없어. 그죠? 59세, 60세만 됐더라면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59세라 공제를 못 받았죠.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했다. 오케이, 인정. 나이 소득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소득이 있어요. 그죠? 나이는 됐는데 또는 소득도 있고 나이도 미달됐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소득과 나이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하면 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제 동생의 어머니를 공제를 받아버렸어요. 제 동생의 어머니를 공제를 받았으면 제 동생이 의료비를 썼을 때 인정이 되는 거죠.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이미 다른 내 동생이 공제를 받아버렸으니까. 이런 경우는 의료비 공제가 인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요. 제가 아들, 딸들한테 제가 아들, 딸들을 공제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의료비를 쓴 것은 공제가 돼요. 근데 와이프가 기본 공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 딸한테 돈을 썼다고 해서 의료비 공제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또 추가로요.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는 아까 신용카드 소득 공제처럼 공제 문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의료비를 쓰더라도 총급여의 3%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다. 3%를 초과해야 공제를 해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의 비율을 잘 판단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48페이지 방가로 2번 볼게요. 거기에 다시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시술비 있죠? 이 부분은 한도가 없이 무제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700만 원 한도는 그 밖의 부양가족. 그 외에는 700만 원 한도가 있네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순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총급여가 이러한 의료비가 전체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가? 오케이.
초과하는가를 딱 판단해서 오케이 해서 공제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먼저 공제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한도가 있는 것부터 검토합니다. 한도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죠. 한도 공제가 3% 초과했으니까 한도 공제가 있는 의료비가 3%에 초과됐으면 3% 빼고 공제받는 거예요. 근데 3%에 미달됐다라고 하면 통과, 공제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제한 공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제한 공제에서 어쨌든 3%는 채워야 돼요. 그죠? 채우는 순서가 한도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는 한도가 없는 상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그 연말정산 때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중요한 게요. 그 방가로 3번 실손의료보험금 제외죠. 원래 이것은 옛날에 예교에 있었던 것을요. 2019년부터 아예 법에다 넣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의료비를 정보를 제공받도록 해가지고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손의료비를 받아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의료비 공제 안 된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는 일단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소득 제한은 받는다. 소득 금액 제한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제상 교육비를 직접 지출하는 경우 그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공제해 주겠다라는 뜻인데요. 일단 도표상으로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까지 해가지고요. 대학교까지는 900만 원, 그죠? 공제를 해주고요. 초중고, 고등학교까지는 300만 원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대학원은요 본인만 됩니다. 대학원은 전액이죠. 근로자 본인은 전액입니다. 전액, 그죠? 그리고 이 비고란에서 보시면 교복구입비 되네요. 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뭐 수학여행도 30만 원까지는 됩니다. 체험학습비 뭐 이런 것들도 되고요. 내용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15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인에 관련되는 장애인 재활교육비 이런 것들은 뭐 전액 공제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의 범위 151페이지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 뭐 든든학자금 있네요. 든든학자금 참고하시고요. 국외교육비가 있는데요. 국외교육비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거주자가 국외에 가서 근무를 해요. 국외에 근무하잖아요. 국외에 근무하면서 자기 자식들도 다 데리고 나갔어. 그러면 그 해외가 국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법에 맞는 초중고 대학교까지 해서 공제를 시켜줍니다. 물론 본인은 대학원까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하지만 국내 근무자 같은 경우는요. 국내 근무자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이상 자녀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면 오케이 인정. 근데 이때 어학연수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원입니다. 어학연수 말고 학교를 갔을 때는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이후는 괜찮은데 중학교까지는 제한이 있어요. 중학교까지는 딱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 아들이 딸이 너무 잘해. 그래서 학교장이 추천했어.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나가서 배워. 이렇게 추천서를 받으면 혼자 나가서 배워도 돼요. 중학생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자, 제가 해외 나가서 근무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해외 나가서 그 자녀들이 교육을 받다가 저만 들어왔어요. 이럴 경우에 1년 이상 우리 자녀가 보호자의 부양가족과 함께 1년 이상 있었을 때는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국내 근무자가 국외교육비 지출했어요. 자녀를 위하든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후에는 똑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엄격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자,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요. 153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기부금 세액공제네요. 기부금은 우리 이건 근로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근로자 외에 거주자 전부 다 공제가 돼요.
다만 사업자들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필요경비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15%인데 1,000만 원 초과분은 30%죠. 1,000만 원 초과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옛날에 3,000이었다가 2,000이었다가 1,000만 원 떨어졌거든요. 고액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기부가요. 옛날에는 소득공제 때는 고소득자가 아무래도 좀 많이 하니까 혜택이 거의 반절 소득공제 되니까 세금 혜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세액공제로 바뀌니까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기부가 줄니까 어때요? 문제가 되니까 계속 한도를 늘려주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거기 보면 정치자금 있죠.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는 100% 돌려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만 원 초과분은 법정기부금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법정기부금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세액공제 한도. 정치자금은 전액이죠.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사주 30%,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는 10%, 나머지는 추가분 20%에서 종교단체 빼고는 30%인데, 그죠? 종교단체까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종교단체는 10%, 나머지 20% 이렇게 공제를 받는 거고요. 154페이지 보시면 2월 공제가 있습니다. 2월 공제. 2월 공제는 원래 10년간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건 좋은데 더 이제 금년도에 바뀐 부분이 옛날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하다가요. 한도가 초과가 되면 2월이죠. 2월. 10년간 2월 하는 건 맞는데 예전에는 그 다음 해에 가서 공제를 받을 때는 그 해에 당해년도 기부금을 공제받고 부족한 게 있으면 모자라는 게 있으면 2월 된 걸 끌어왔다는 거죠. 그러나 올해부터 바뀐 것은요. 2월 된 것부터 먼저 하고 당해년도는 2월 시키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게 154페이지 중간 당구장 표시 두 번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55페이지 특별공제의 적용 요령 있죠. 이 부분 과세기간 종료 이전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을 위해서 지급한 보험료 등은 공제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제 아들, 딸이 제가 계속 교육공제를 받다가 취업해버렸어요. 또는 결혼해버렸어. 그래서 연말로 따져봤을 때는 남의 공제가 됩니다. 본인이 됐든 아니면 남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든. 그러면 내가 연말 되기 전까지에 들어갔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때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특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5번입니다. 156페이지. 월세가 하나 더 남았네요. 월세세액 공제입니다. 월세는 아까 주택자금 공제가 나머지는 다 소득공제였는데 이 월세만 세액공제로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반전세. 그래서 전세 보증금 내고 월세도 받았어요. 그러면 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되고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됩니다. 조건이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의 볼게요. 두 번째 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금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까지 같이 묶었어요. 고소득자들은 안 해주겠다. 6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국민주택 규모만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국민주택 규모의 월세를 들어가거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월세를 냈다. 여기에 10%. 물론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4천만 원인 중저소득자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12%까지 약간 올려줬습니다. 공제금액 한도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